그날은 아침부터 진눈깨비가 내렸습니다. 우산을 썼는데도 어깨가 다 젖더군요. 버스에서 내려 그 아파트 단지까지 걸어가는 15분 동안 저는 몇 번이나 발길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그 앞에 섰습니다. 38배를 살았던 집. 10달 전에 제 발로 걸어 나온 집. 1204호. 현관 앞에서 저는 한참을 그냥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 누르는 게 뭐가 어렵다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되는 일인데 그 손가락이 도무지 올라가지 않더군요. 복도 창문으로 들어온 찬바람이 젖은 목덜미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제 이름은 김정순입니다. 올해 62이 되었습니다. 작년 4월에 이혼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황혼이혼이지요. 38배를 함께 산 남자와 법원에서 도장을 찍고 나오던 날, 저는 계단을 내려오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어찌나 단단했던지 그날 저녁에 혼자 국밥집에 앉아서 소주를 반 병이나 비웠습니다. 61살 먹은 여자가 혼자 앉아 소주를 마시는데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제 새벽 5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 남의 밥상을 차리지 않아도 된다. 누가 언제 들어오는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명절에 전을 부치지 않아도 된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자유인지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이사한 빌라에서 처음 맞은 아침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눈을 떴는데 시계가 8시 40분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큰일 났다. 아침을 못 차렸다. 그렇게 생각하고 부엌으로 뛰어나가려다가 문턱에서 멈췄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빈 부엌, 빈 밥상, 빈 거실. 그 텅 빈 방을 보면서 저는 한참을 서 있다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38배 만에 처음으로 늦잠을 잔 겁니다. 그날 저는 밥을 안 지었습니다. 커피 한 잔 타서 창가에 앉아 2시간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요. 그게 그렇게 사치스럽고 달콤할 수가 없었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밥상을 안 차리는 것, 눈치를 안 보는 것,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 그거면 되는구나. 나는 지난 38년 동안 겨우 이만한 걸 못 가지고 살았구나. 그런데 10달 뒤에 저는 그 집 앞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진눈깨비를 맞으면서 손이 곱아서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망설이면서요. 제가 왜 그랬는지, 그리고 문이 열렸을 때 제가 무엇을 보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몇 달이 걸렸습니다. 부끄러워서요. 창피해서요. 그런데 요즘 저 같은 사람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참다 늦게 갈라선 사람들, 그러고 나서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앓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그날 제가 그 집에 간 데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이사할 때 미처 못 가져온 상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베란다 창고 맨 안쪽에 넣어둔 낡은 갈색 종이 상자. 친정어머니 사진이랑 제 처녀적 물건이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핑계였습니다. 상자야 20년을 안 찾아도 그만인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 얼굴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듣고 싶었던 겁니다. 나 없이 어떻게 지내는지, 밥은 제대로 먹는지, 혹시 한 번이라도 내 생각을 했는지. 62살 먹은 여자가 그런 걸 확인하러 진눈깨비를 맞으며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이야기에는 훈훈한 결말이 없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날 그 집 문 앞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것을 잃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는지는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혼한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후회하는 건 다른 겁니다. 38배 동안 제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 그 일 때문에 저는 지금도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이 떠오르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 말 한마디 다정하게 안 해준 사람. 고맙다는 말 한 번 못 들어본 세월. 참고 참다가 이제는 정말 못 참겠다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저는 압니다.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마음만으로 문을 열고 나가면 문 밖에 무엇이 있는지도 알고 나가셔야 합니다. 저는 그걸 모르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야기는 좀 깁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24세 시집 가던 날부터요. 저는 1988년 봄에 결혼했습니다. 24이었습니다. 남편 박태식은 그때 27, 중소기업 자재과 대리였습니다. 선을 봐서 만났고 3번 만나고 결혼했습니다. 그 시절엔 다 그랬지요. 사람 됨됨이가 어떤지 알아볼 시간도 없이 어른들이 좋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살림을 차렸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말수가 적고 점잖아 보였어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말 많은 남자보다 저런 남자가 속이 깊은 거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말수가 적은 것과 속이 깊은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신혼 첫 달부터 저희 집 저녁 풍경은 이랬습니다. 남편이 7시쯤 들어옵니다. 현관에서 왔다 한마디. 옷 갈아입고 밥상 앞에 앉습니다. 밥을 먹는 20분 동안 TV만 봅니다. 다 먹으면 숟가락을 놓고 잘 먹었다 하고 소파로 갑니다. 9시 뉴스를 보고 10시 반쯤 잡니다. 하루에 그 사람하고 주고받는 말이 10마디가 안 됐습니다. 처음엔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뭘 봤는데 옆집 새댁이 어떻더라.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시대. 그러면 남편은 TV를 보면서 응, 그래, 그렇구나 3마디로 다 받았습니다. 눈은 한 번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 2달, 반년. 저는 서서히 말을 잃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다가 돌아오는 게 없으면 어느 순간 입을 다물게 되더군요. 처자이 준호를 낳던 날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1989년 10월이었습니다. 새벽에 진통이 왔는데 남편은 회사 워크숍을 갔다고 없었어요. 저 혼자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오후에 오셨고 아이는 저녁 8시에 나왔습니다. 첫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은 다음 날 아침에 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아기 얼굴을 3초쯤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생했네.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신문을 폈습니다. 저는 그때 25이었습니다. 밤새 혼자 아이를 낳고 아침에 남편 얼굴을 보고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저는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덮었습니다. 우는 걸 들키기 싫어서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신호를 못 읽었습니다. 아니, 읽고도 모른 척 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산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명절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저희 시댁은 제사가 1년에 5번이었습니다. 설, 추석, 시아버님 비제사, 시할아버님 비제사, 시할머님 비제사. 명절 전날이면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탕국을 끓이고
산적을 꿰었습니다. 부엌에 서 있는 시간이 하루에 12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안방에서 형님이랑 술을 마셨습니다. 제가 상을 들고 들어가면 여기 놔라 하고 손짓만 했습니다. 시누이 태숙이는 시집간 딸이라고 부엌에 얼씬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태숙이 밥까지 차렸습니다. 한 번은 손목이 시큰거려서 파스를 붙이고 전을 붙이는데 시어머니가 지나가면서 이러셨습니다. 엄살은 나 때는 애 없고 다 했다. 저는 그 말에 대꾸를 못했습니다. 대꾸를 하면 남편이 저녁에 뭐라고 할지 뻔했거든요. 어른한테 말대꾸하냐고요. 그리고 명절이 끝나면 남편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올해는 좀 짜더라. 고생했다는 말은 38번 중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38번입니다. 제가 세어봤습니다. 생활비 이야기도 해야겠습니다. 남편은 월급을 통째로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매달 5일의 봉투에 얼마를 담아서 밥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게 그달의 생활비였습니다. 처음엔 30만 원, 나중에 50만 원, 아이 둘 키울 때가 8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월말이 되면 물었습니다. 이번 달에 뭐 샀냐? 저는 가계부를 펴서 보여드려야 했습니다. 쌀 얼마, 연탄 얼마, 준호 학원비 얼마. 어쩌다 제 스타킹 한 켤레 값이 적혀 있으면 남편은 그 줄에 손가락을 짚었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저는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스타킹이 다 나가서 하나에 1,500원인데 3개 묶음이 싸길래.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해 못할 겁니다. 왜 그러고 살았냐고요. 저도 지금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그땐 그게 이상한 줄 몰랐어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니까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얻어 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다 시누이가 있었습니다. 남편 여동생 박태수. 저보다 2살 아래인데 결혼하고도 3년이 멀다 하고 손을 벌렸습니다. 가게 보증금이 모자란다. 남편 사업이 어렵다. 애 등록금이 밀렸다. 그때마다 저희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고 남편은 두말 없이 돈을 붙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준호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통장이 비어 있어서요. 여보, 태숙이한테 준 돈은 언제 받아요? 남편이 그때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동생이래 내가 왜 나서. 그 한마디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뒤로 20년 동안 그 이야기는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제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2008년 겨울이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남편은 회사에 있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알았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 병원에 왔습니다. 회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전에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남편은 사흘 내내 조문객 접대만 했습니다. 제가 상복을 입고 앉아 있는 자리에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발인 날 아침에 저한테 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부의금 봉투 정리해놨냐.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주 잠깐 이 사람과 왜 사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제가 담낭 수술을 받았습니다. 복강경이라 큰 수술은 아니었지만 사흘을 입원했습니다. 남편이 병실에 온 건 딱 한 번이었습니다. 20분쯤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서 병실 문 앞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밥은 어떻게 하냐? 같은 병실에 있던 아주머니가 그 말을 듣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딱하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남이 나를 딱하게 볼 때 사람이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2010년에 시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때부터 7년입니다.
처음 3년은 반신을 못 쓰셨고 나중 4년은 치매가 오셨습니다. 대소변을 받아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밤중에 소리를 지르시면 뛰어가서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저를 못 알아보시고 도둑년이라고 하신 날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뭘 했느냐고요.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어머니 방에 30분쯤 앉아 있다가 나왔습니다.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어머니를 어떻게 그런 데다 보내냐? 내가 며느리잖아. 내가 며느리잖아. 그 말이 7년 동안 제 등에 얹혀 있었습니다. 2017년 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무제까지 다 지내고 집에 돌아온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남편한테서 딱 한마디를 듣고 싶었습니다. 고생했다는 말. 7년 동안 애썼다는 말. 그거 하나면 저는 다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남편은 양복을 벗어 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집 좀 조용하겠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울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수건을 물고 울었습니다. 53살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자리를 잡은 게. 하지만 그때 바로 이혼하지는 못했습니다. 준호가 아직 결혼을 안 했고 딸 소영이는 취업 준비 중이었습니다. 남편은 정년이 3년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또 참았습니다. 참는 건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6년이 더 갔습니다. 2023년 12월에 남편이 퇴직했습니다. 62이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아침 먹고 소파, 점심 먹고 소파, 저녁 먹고 소파. TV 리모컨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은 그때부터 늘었습니다. 좋은 쪽으로가 아니라요. 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 청소기 소리 좀 안 나게 못 돌리냐? 어디 가는데? 몇 시에 오는데? 누구 만나는데? 35년 동안 제 얼굴도 안 보던 사람이 갑자기 제 하루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친구들 만나러 나가려면 눈치를 봐야 했고, 복지관에 노래 교실을 등록했다가 사흘 만에 그만뒀습니다. 남편이 그 나이에 무슨 노래냐고 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일이 터졌습니다. 2024년 6월이었습니다. 은행에 갔다가 우연히 통장 정리를 했는데 퇴직금 계좌에서 8천만 원이 빠져나간 걸 봤습니다. 집에 와서 물었습니다. 여보, 이 돈 어디 갔어요? 남편은 TV를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태숙이 남편 사업 자금.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8천만 원. 제가 35년 동안 10원짜리 하나까지 아껴가며 만든 돈입니다. 시어머니 병수발 7년 하면서도 시장에서 콩나물 값을 깎던 돈입니다.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요. 내 퇴직금이야. 제 퇴직금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38년을.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리모컨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뭘 했는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뭘 했는데. 밥을 38년 지었고, 아이 둘을 키웠고, 시어머니를 7년 수발했고, 명절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전을 부쳤고, 시누이 뒤치다꺼리를 20번은 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그날 밤 저는 안방을 나와서 작은 방에 이불을 폈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보면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끝내야겠다고요. 자식들한테 말한 건 그해 8월이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펄쩍 뛰었습니다. 엄마, 그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남들이 뭐라 그러겠어. 나는 회사에서 뭐라 그래. 그냥 참고 사는 게 낫지. 제가 그동안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자
준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뭐 바람을 피웠어. 손찌검을 했어. 그 정도는 다 그러고 살아, 엄마. 그 정도. 제 아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배 아파 나와서 36해를 키운 아들이요. 준호는 2019년에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유미는 착한 아이입니다. 제가 이혼한다고 했을 때 유미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제 손을 한번 잡아줬어요. 그게 다였지만 저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손자 서준이는 그때 5살이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2번은 가서 봐줬습니다. 유치원에서 데려오고 저녁 먹이고 목욕시키고요. 제가 이혼하고 나서 제일 걱정한 게 그거였습니다. 서준이를 못 보게 되면 어쩌나. 준호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명절엔 어떻게 해? 우리가 2군데를 가야 돼.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아들 머릿속에서 혼자 남는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아니라요. 제가 38년 동안 그 집 부엌에 붙박이처럼 서 있었는데도 아들이 걱정하는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혼이라는 게 남편 하나만 잃는 일이 아니라는 걸요. 딸 소영이는 좀 달랐습니다.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엄마, 나중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참은 게 더 후회돼. 지금 생각하면 소영이의 그 질문에 제가 좀 더 오래 대답을 고민했어야 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조용하게 진행됐습니다. 제가 협의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남편은 TV를 끄지도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그게 다였습니다. 붙잡지도 화를 내지도 왜 그러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38년 산 아내가 갈라서자고 하는데 그래, 그럼 내 글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순간이 제일 아팠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화라도 냈으면 붙잡고 매달렸으면 저는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흔들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재산 정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아파트는 시세가 4억 2천이었습니다. 팔아서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집에 계속 살고 싶다고 해서 결국 제가 지분을 받고 나오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대출이 남아 있었고 태숙이한테 나간 8천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제 몫으로 들어온 건 1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분할. 한 달에 58만 원. 그게 제 몫이었습니다. 1억 6천으로는 그 동네에 집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로 40분 떨어진 동네에 전세를 얻었습니다. 언덕 위에 있는 낡은 빌라 2층 방 2개, 전세 1억 3천. 남은 3천만 원이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사 나오던 날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38년 산 집에서 나오는데 제 짐이 1톤 트럭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옷 몇 가방, 이불 2채, 그릇 몇 개, 화장대 하나. 그게 다였습니다. 그 집에 있는 물건은 대부분 남편이 샀거나 시댁에서 온 것들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산 물건이 뭐가 있나 세어보다가 저는 그만뒀습니다. 세어봐야 마음만 아플 것 같았거든요. 짐을 싸다가 베란다, 창고를 열었습니다. 안쪽에 낡은 갈색 종이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노끈으로 묶여 있고 먼지가 손가락 한 마디쯤 앉아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 사진, 제 처녀적 앨범, 결혼 전에 쓰던 물건들이 든 상자였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친정 정리하면서 가져온 건데 남편이 그런 걸 왜 들여놓냐고 해서 창고 안쪽에 밀어 넣어두고는 17년을 그대로 뒀습니다. 그날 저는 그 상자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트럭에 자리가 없기도 했고 솔직히 그때는 과거를 다 두고 가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사진까지도요. 새로 시작하는데
뭐 하러 옛날 것을 챙기나 싶었습니다. 그 상자가 나중에 저를 그 집 앞에 다시 세울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2025년 4월 17일 법원에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원 앞에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먼저 나가서 택시를 탔습니다.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저는 계단에 서서 그 택시가 사라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 20년 동안 얹혀있던 돌덩이가 쑥 빠져나가는 느낌.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법원 앞 계단에서 61살 먹은 여자가 혼자 웃고 있으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거렸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시장통 국밥집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순대국밥 하나, 소주 한 병. 주인 아주머니가 혼자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네, 혼자예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저는 새 인생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래 교실을 다시 등록하자. 아침에 늦잠도 자보자.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자. 나중에 돈이 좀 모이면 제주도에 한 달 살기도 해보자.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요즘 그런 게 유행이라더라. 빌라에 들어가서 불을 켰습니다. 짐도 다 안 풀린 방이었습니다. 이불 하나 깔고 누웠는데 천장이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아무도 나한테 밥 달라고 안 하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날 밤 아주 깊이 잤습니다. 그렇게 잘 잔 게 얼마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자유가 얼마나 짧을지, 그리고 그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요. 이혼하고 처음 석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빌라는 언덕 위에 있어서 버스 정류장에서 걸어 올라오면 숨이 찼습니다. 그런데 그 계단을 올라가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문을 열면 제 집이었으니까요. 제 이름으로 계약한 제 물건만 있는 제 집이요. 첫 일주일은 짐 정리를 했습니다. 그릇을 놓을 때 저는 제 손에 맞는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전에는 남편 손에 맞는 자리에 놓았습니다. 컵은 오른쪽 위 칸, 냄비는 싱크대 아래, 국자는 문 안쪽 고리에. 38년 동안 저는 그 사람 동선에 맞춰서 부엌을 만들어 놓고 살았더군요. 제 손에 맞게 그릇을 놓아보니 그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밥도 제 마음대로 먹었습니다. 아침에 밥이 먹기 싫으면 안 먹었습니다. 저녁에 라면이 먹고 싶으면 라면을 끓였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 2시에 배가 고파서 계란찜을 해 먹었습니다. 38배 동안 새벽 2시에 뭘 해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5월에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노래 교실 화요일, 요가 목요일, 서예 금요일. 3개나 신청했습니다. 등록비가 석 달에 6만 원인데 그 돈을 내면서 저는 창구 직원한테 괜히 웃어 보였습니다. 누구한테 허락받지 않고 제 돈을 쓴 게 얼마만인지 모릅니다. 노래 교실에서 친구도 생겼습니다. 1살 위인 이금자 언니, 2살 아래인 최영선. 셋이 붙어 다녔습니다. 수업 끝나면 시장통에서 칼국수를 먹고 커피를 마시고 2시간씩 수다를 떨었습니다. 수다라는 걸 그렇게 오래 떨어본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늘 시계를 봤거든요. 남편 저녁 시간에 맞춰 들어가야 했으니까요. 6월 어느 날은 시장에서 코트를 하나 샀습니다. 빨간색이었습니다. 제가 38배 동안 입은 옷은 다 회색 아니면 감색 아니면 검정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한 번 노란 블라우스를 샀다가 남편이 그 나이에 무슨 일하고 해서 옷장에 넣어놓고 안 입었습니다. 그 뒤로는 무채색만 골랐습니다. 그게 습관이 됐어요. 빨간 코트를 걸치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낯선 여자를 봤습니다. 12만 원짜리였습니다.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계산할 때 손이 안 떨렸습니다. 미용실에도 갔습니다. 늘 하던 뽀글이 파마를 안 하고 짧은 커트를 했습니다. 미용사가 어머, 훨씬 젊어 보이세요 하는데 그 말이 참 듣기 좋았습니다. 그 코트를 입고 노래 교실에 갔더니 금자 언니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머, 정순 씨. 그 색 잘 어울린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61살 먹은 여자가 코트 하나에 그렇게 좋아하는 게 우습지요. 그런데 그건 코트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고르고, 제가 사고, 제가 입은 것. 그게 제 인생에 몇 개나 있었나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혼자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그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조조 할인이 5,000원이라길래 오전에 갔는데 극장에 사람이 5명뿐이더군요. 무슨 영화였는지는 기억도 안 납니다. 저는 영화보다 그 상황이 좋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는 시간에,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곳에 내가 앉아 있다는 것이요. 그때 저는 제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참고 산 38년을 되찾고 있다고요. 7월에는 금자 언니, 영선이랑 강릉에 갔습니다. 1박 2일.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바다를 본 게 15년 만이었습니다. 셋이서 백사장에 신발 벗고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파도가 발목까지 왔는데 어찌나 시원하던지요. 그날 저녁회를 먹고 숙소에 들어와서 저는 그 사진을 딸 소영이한테 보냈습니다. 엄마, 강릉 왔어. 좋다. 한참 뒤에 답이 왔습니다. 응응, 좋겠네.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그 5글자를 한참 봤습니다. 뭔가 더 올 줄 알고 화면을 켜놓고 기다렸는데 안 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2번째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셋이 방에 누워서 불 끄고 이야기하는데 영선이 전화가 울렸습니다. 영선이 남편이었습니다. 영선이는 아이고, 알았어. 냉장고 2번째 칸에 있어. 데워 먹어 하고 짜증을 내면서 끊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러는 겁니다. 아휴, 하루도 못 떨어져. 남자들은 왜 저러니? 금자 언니가 웃으면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우리 영감도 어제부터 언제 오냐고 3번 물었어. 그러고는 둘이 저를 봤습니다. 정순 씨는 좋겠다. 그런 전화 안 와서. 저는 웃었습니다. 그러게 편하네 하고요. 그런데 그날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그 둘이 짜증내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짜증인데 짜증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게 뭔지 알았습니다. 나를 찾는 사람이 있다는 짜증. 그건 가진 사람만 낼 수 있는 짜증입니다. 제 전화기는 2박 3일 동안 3번 울렸습니다. 스팸 2통, 카드사 1통. 8월에 서준이 유치원 재롱잔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며칠 뒤에 사진을 보내줘서 알았습니다. 사진 속에 서준이가 사자탈을 쓰고 있었고, 그 옆에 준호랑 유미가 있었고, 그 뒤에 전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봤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아무렇지 않게 냈습니다. 서준이 잘했더라. 근데 어미야, 엄마는 왜 안 불렀니? 유미가 잠깐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니, 그게 아버님이 오신다고 해서요. 2분 같이 계시면 좀 그러실까 봐. 2분 같이 계시면 좀 그러실까 봐. 저는 그래, 잘했다 하고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온 게 아니라
내가 빠진 거구나. 그 집이라는 그림에서 나 하나만 오려내진 거구나. 그러고 며칠 뒤에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준이 사진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요즘 좀 이상해. 왜? 밥을 안 해 먹어.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더라고. 라면만 쌓여 있어.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엄마가 뭐 반찬 줘. 준호야.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제 목소리가 저도 놀랄 만큼 차가웠습니다. 엄마, 이제 그 사람 아내 아니야. 준호가 잠깐 조용하더니 알았어 하고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통쾌할 줄 알았거든요. 저 사람도 이제 좀 당해봐라.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통쾌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그때는 그 허전함이 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건 아직도 그 사람 인생에서 내 자리가 남아있다고 믿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나 없으면 못 산다.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이 얼마나 우스운 것이었는지는 반년 뒤에 알게 됩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여전히 노래 교실에 나갔고 빨간 코트를 입었고 밤늦게 계란찜을 해 먹었습니다. 다만 그 여름이 끝나갈 무렵부터 집에 들어와서 불을 켜는 순간이 조금씩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부터가 진짜였습니다. 2025년 추석은 10월 초였습니다. 추석 4일 전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으면서 속으로 조금 기대를 했습니다. 언제 올 거냐고 물어보겠구나. 뭐 해놓을까 물어보겠구나 하고요. 준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에 우리 아버지 집에 갔다가 처가 갈 것 같아. 엄마는 언제 얼굴 볼까? 엄마는 언제 얼굴 볼까? 일정에서 남은 자리를 찾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바쁘면 됐다. 나중에 보자 하고 끊었습니다. 추석 당일에 저는 혼자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38년 몸에 밴 시간이라 그런지 저절로 떠지더군요. 눈을 뜨자마자 저는 벌떡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전을 부쳐야 한다는 생각이 몸에서 먼저 났습니다. 부엌 불을 켜고 서서 아 하고 깨달았습니다. 부칠 전이 없구나. 차릴 상이 없구나. 먹일 사람이 없구나. 저는 그 자리에 그냥 앉았습니다. 싱크대 앞 바닥에요. 이상한 게 그때 눈물이 안 났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38년 동안 그렇게 하기 싫었던 일인데 그 일이 없어지니까 아침이 텅 비어버리더군요. 그날 저는 라디오를 켜놓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텔레비전은 명절 특집이라 온 가족이 웃는 장면만 나와서 못 보겠더라고요. 저녁에 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먹었지. 뭐 먹었어? 떡국 끓여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점심에 김밥 한 줄을 사다 먹었습니다. 소영이가 잠깐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좀 안 됐더라.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나 봐. 냉장고에 김치도 다 쉬었더라고. 오빠가 반찬 좀 사다 놓고 왔대. 그래. 엄마도 참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됐잖아. 그 말이 제 가슴을 지나갔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됐잖아. 제 딸이 제 편이라고 생각했던 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 끊자 하고 전화를 놓았습니다. 그날 밤에 처음으로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이혼하고 6달 만에요. 11월에는 김장철이 왔습니다. 저는 38년 동안 김장을 했습니다. 적을 때가 80포기, 많을 때가 120포기였습니다. 시어머니 목, 시누이 목,
아들 목, 딸 목까지 다 담갔습니다. 사흘씩 허리를 못 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저는 마트에서 김치 3kg짜리 한 통을 샀습니다. 21,000원이었습니다. 그 통을 들고 언덕을 올라오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편해졌는데요. 허리도 안 아프고 배추가 걱정도 안 하고 고춧가루 시세를 알아볼 일도 없는데요. 그런데 그 김치통이 그렇게 가벼운 게 서러웠습니다. 제가 담근 김치를 나눠 갈 사람이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김장을 한다는 건 힘든 일이지만 그건 누군가한테 먹일 게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11월부터는 돈이 문제가 됐습니다. 계산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매달 국민연금 분할로 58만 원을 받습니다. 기초연금이 34만 원 나옵니다. 합해서 92만 원입니다. 그런데 나가는 돈은 이랬습니다. 관리비랑 공과금 15만 원, 휴대폰 4만 원, 보험료 9만 원, 식비 30만 원, 병원이랑 약값 12만 원, 복지관 회비랑 교통비 10만 원. 여기까지가 80만 원입니다. 거기다 가끔 경조사가 있습니다. 조카 결혼, 친구 어머니 부고 손자 생일. 한 번에 5만 원, 10만 원씩 나갑니다. 빠듯한 정도가 아니라 매달 적자였습니다. 전세금 빼고 남은 3천만 원. 그게 제 통장에 있는 전부였는데 6달 만에 2,400만 원이 됐습니다. 이 속도면 4년 뒤에는 바닥입니다. 저는 66이 될 거고요. 그때부터 잠이 잘 안 왔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동네 순댓국집에서 주방 보조를 구한다고 해서 갔습니다. 하루 8시간, 시급 10,000원. 한 달에 140만 원쯤 되더군요. 사장님이 나이가 좀 하다가 제가 손이 빠른 걸 보고 써보자고 했습니다. 3주를 다녔습니다. 새벽 6시에 나가서 오후 3시까지 서 있었습니다. 감자를 깎고 파를 썰고 설거지를 하고 대야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릎이 안 버텼습니다. 원래 양쪽 무릎에 연골이 다 닳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7년 수발할 때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도 해서요. 3주째 되던 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왼쪽 무릎이 안 펴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군요. 어머니, 이 무릎으로 서서 일하시면 안 됩니다. 인공관절 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다 왔습니다. 그날 11만 원이 나갔습니다.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못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이 그러실 줄 알았어요 하시더군요.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닌데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알아봤습니다. 학원비가 50만 원이었습니다. 240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무릎을 생각하니 엄두가 안 났습니다. 남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일인데 제 무릎이 저를 못 일으키는데요. 그해 겨울 복지관도 조금씩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금자 언니랑 영선이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셋이 앉아 있으면 이야기가 늘 그쪽으로 흘렀습니다. 우리 영감이 어제 병원 갔는데 혈압약을 또 안 챙겨 먹어서. 우리 집 양반은 요새 등산 모임에 빠져서 주말마다 없어. 저는 낄 데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영선이가 이랬습니다. 정순 씨는 진짜 용감했어.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나는 못해. 칭찬인데 저는 그 말에 웃지를 못했습니다. 용감했다는 말은 결국 나는 그러지 않겠다는 말이거든요. 그 자리에 남편이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말이거든요. 그 무렵부터 저는 잠들 때 텔레비전을 켜놓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때문입니다. 불을 끄고 누우면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그 조용함이 무섭습니다. 사람 목소리가 나야 잠이 들었습니다. 홈쇼핑이든 뉴스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누가 말을 하고 있으면 됐습니다. 12월 어느 날 저녁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밥을 차리는데 국그릇을 2개 꺼냈습니다. 손이 저절로 그랬습니다. 2개를 꺼내서 상에 놓고 국을 끓여다가 하나를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날 저는 밥을 안 먹었습니다. 12월 말에는 서준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서 아들 집에 갔습니다. 로봇 장난감이었습니다. 59,000원. 제 형편에는 큰 돈이었지만 손자한테 쓰는 돈은 아깝지가 않더군요. 현관에 들어서니까 거실에 트리가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뛰어나와서 안겼습니다. 그거 하나로 저는 그날 다 보상받았습니다. 그런데 거실 소파 옆에 낯선 물건이 있었습니다. 남자 슬리퍼요. 발이 큰 사람 슬리퍼. 유미가 제 시선을 따라오더니 얼른 말했습니다. 아, 아버님 지난주에 오셨을 때 두고 가셔서요. 자주 오시니? 유미가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요즘 좀 자주 오세요. 서준이하고 잘 놀아주시고. 서준이하고 잘 놀아주시고.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2번 물을 뻔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아이들하고 놀아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준호가 어릴 때 목마 한 번 태워준 적 없고 소영이 손잡고 놀이터에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운동회 날 아버지 달리기에 나간 적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손자하고 잘 놀아준다고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해주고 8시쯤 일어났습니다. 준호가 엄마 자고 가지 했지만 됐다고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눈발이 날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누웠는데 자꾸 그 슬리퍼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없어진 자리에 다른 게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조용하게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였습니다. 제 인생을 한 번 더 뒤집은 일이 일어난 게요. 2026년 1월 8일이었습니다. 전날 눈이 왔고 그날 아침에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병원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빌라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내려가려면 계단이 23개입니다. 제가 세어봐서 압니다. 매일 오르내리면서 세었거든요. 그 계단 12번째 칸에서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눈이 녹았다가 다시 언자리였습니다. 몸이 뒤로 넘어가는데 순간적으로 손을 짚었습니다. 오른손이었습니다. 뚝 소리가 났습니다. 제 몸에서 그런 소리가 나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른팔이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왼쪽 무릎도 계단 모서리에 부딪혀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눈밭에 앉아서 저는 숨만 쉬었습니다. 지나가던 학생이 저를 봤습니다. 고등학생쯤 돼 보이는 남자아였는데 뛰어와서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더니 119를 불러줬습니다. 그 아이가 아니었으면 저는 그 계단에 얼마나 앉아 있었을지 모릅니다. 응급실에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의사가 그러더군요. 오른쪽 손목뼈가 부러졌는데 조각이 여러 개로 어긋나서 그냥 깁스로는 안 되고 핀을 박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요. 수납창구에서 서류를 주는데 거기에 이런 칸이 있었습니다. 보호자 성명, 보호자 연락처, 환자와의 관계. 저는 볼펜을 들고 그 칸을 한참 봤습니다. 손이 저절로 그 사람 이름을 쓰려고 했습니다. 박태식. 그 이름을 그 칸에 쓴 게 38년입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더군요. 저는 볼펜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고 아들 이름을 썼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3번을 걸었습니다. 한참 뒤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부산 출장 중이야. 무슨 일이야? 엄마 손목 부러져서 병원인데 수술해야 한대. 답이 오는데 15분이 걸렸습니다. 많이 다쳤어. 나 내일 아침 첫 차로 올라갈게. 유미한테 연락할게.
딸한테도 전화했습니다. 소영이는 그날 회사 워크숍으로 강원도에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보호자분 언제 오세요? 수술 동의서에 서명이 필요해서요. 제가 하면 안 되나요? 본인 서명도 가능한데, 그래도 보호자분이 계시면 좋아서요. 저는 곧 와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을 걸 알면서요. 결국 금자 언니가 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서 언니 미안한데 하고 말을 못 잇자 언니가 가만히 있어. 지금 갈게 하고 끊었습니다. 1시간 반 뒤에 언니가 응급실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언니 얼굴을 보자마자 울었습니다. 62살 먹은 여자가 응급실 침대에 앉아서 친구 붙잡고 우는 겁니다. 창피한 줄도 몰랐습니다. 수술은 그 다음 날 오전에 했습니다. 2시간쯤 걸렸습니다. 사흘 입원했고요. 아들은 그날 오후에 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제 팔에 감긴 붕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 앉아서 한참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있으니까 이런 일 생기잖아.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넘어진 게 혼자 살아서 그러니. 아니, 그게 아니라 넘어졌을 때 옆에 누가 있었으면 바로 병원 왔을 거 아니야. 엄마 눈밭에 얼마나 앉아 있었어. 준호는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 말 끝에 이런 말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이혼하지 말랬잖아. 저는 아무 대답도 안 했습니다. 아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반박할 말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아서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아들 말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준호는 2시간쯤 있다가 회사에 일이 있다고 갔습니다. 가면서 편의점 봉지를 하나 놓고 갔습니다. 안에 두유 6개랑 바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있던 6인실에는 저 말고 5분이 계셨습니다. 건너편 침대 할머니는 80 넘으신 분이었는데 할아버지가 매일 오셨습니다. 아침에 오셔서 죽을 떠먹여드리고 저녁에는 대야에 물을 받아다가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아이고, 지겨워 죽겠네. 뭐 하러 매일 와? 할머니가 그러시면 할아버지가 이러셨습니다. 내가 안 오면 누가 오냐? 저는 커튼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흘 내내요. 셋째 날 밤이었습니다. 불이 다 꺼지고 복도만 환한 시간에 저는 왼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내렸습니다. 저는 그 사람 번호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박태식으로 바꿔놨습니다. 이혼하던 날 여보에서 바꿨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1번, 2번. 3번째 신호가 가기 전에 저는 끊었습니다. 심장이 어찌나 뛰던지 한동안 숨을 못 쉬었습니다. 혹시 다시 전화가 올까봐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쥐고 1시간을 누워 있었습니다.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부재중 전화 하나가 찍혔을 텐데요. 그 사람은 확인을 안 했거나 확인하고도 안 걸었거나 둘 중 하나겠지요. 저는 그 2가지 가능성 사이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퇴원하고 나서가 더 힘들었습니다. 오른손에 깁스를 하고 3주를 살았습니다.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을 못 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머리를 못 감았습니다. 왼손으로 감으면 뒤통수가 안 닿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미용실에 가서 5,000원 주고 감았습니다. 밥을 못 했습니다. 칼질을 못 하니까요. 3주 동안 즉석밥이랑 컵라면이랑 삼각김밥을 먹었습니다. 빨래를 넣을 때는 왼손으로 하나씩 집어서 널었습니다. 수건 5장 넣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가장 서러웠던 건 속옷 단추였습니다. 뒤로 손이 안 돌아가서요. 20분 동안 낑낑대다가 저는 방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며느리가 2번 왔습니다.
반찬을 해다 놓고 갔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돌아가고 문이 닫히면 그 조용함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그 3주 동안 저는 매일 밤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그렇게 나오고 싶어 했던 게 이거였나? 나 혼자 속옷 단추를 못 채워서 오는 거. 응급실 보호자 칸을 비워두는 거. 밤에 텔레비전을 켜놓고 자는 거.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 사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도 지금 혼자 라면을 끓이고 있겠지. 그 사람도 밤에 텔레비전을 켜놓고 자겠지. 그 사람도 어딘가 아플 때 부를 사람이 없겠지. 우리 둘 다 벌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아주 위험한 것이었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2월 초에 깁스를 풀었습니다. 손목은 아직 뻣뻣했지만 그럭저럭 쓸만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데 하늘이 흐렸습니다. 그날 버스를 기다리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집에 가자. 베란다 창고에 어머니 사진 상자가 있으니까. 그거 찾으러 가는 거니까. 그건 원래 내 물건이니까. 저는 그렇게 저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집에 와서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빨간 코트를 꺼냈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그리고 회색 코트를 꺼냈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던 색이요. 그 순간에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다듬었고 안 하던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그리고 2월 12일 아침 진눈깨비를 뚫고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10개월 만에 보는 단지였습니다. 놀이터는 그대로였습니다. 준호랑 소영이가 저기서 뛰어놀았고 서준이도 저기서 미끄럼틀을 탔습니다. 벤치에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어이구, 사모님. 오랜만이십니다. 사모님. 그 호칭이 그날따라 아프게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 버튼을 누르는데 손끝이 떨렸습니다. 1204호 앞에 섰습니다. 현관문은 그대로였습니다. 손잡이도 도어록도 문에 붙어있는 소방 점검 스티커도요. 제가 38년 동안 하루에 몇 번씩 드나들던 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5분쯤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대사를 연습했습니다. 지나는 길에 들렀어요. 창고에 상자 하나 있는데 그거 가져가려고요. 담담하게. 아무렇지 않게. 그런데 혹시 그 사람이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하면 못 이기는 척 앉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62살 먹은 여자가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문 앞에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박태식. 65. 머리가 더 샜고 살이 조금 빠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 얼굴을 보기 전에 다른 걸 먼저 봤습니다. 앞치마요. 파란색 체크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물기가 있었고 오른손에는 국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치마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람은 38년 동안 부엌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라면도 못 끓였습니다. 아니, 못 끓인 게 아니라 안 끓였습니다. 물컵도 제가 갖다 줬습니다. 어떻게 왔어?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집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태식 씨, 누구예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도마에 칼 닿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 냄새요. 그 집에서 나던 냄새. 부엌 쪽에서 여자가 나왔습니다. 저보다 서너 살쯤 아래로 보였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고 살구색 스웨터를 입었고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것하고 같은 무늬였습니다. 한 벌로 산 앞치마였습니다. 여자가 저를 보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밝게 웃었습니다. 어머, 혹시 안녕하세요. 그 사람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인사해. 여기 정선희 씨. 그리고 이쪽은 그 다음 말을 못 이었습니다. 이쪽은 뭐라고 소개해야 하는지 그 사람도 몰랐던 겁니다. 전처, 애들 엄마, 아는 사람. 여자가 얼른 나섰습니다. 알아요, 알아.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유, 이 추운데 들어오세요. 커피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저는 그 친절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그 여자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반갑게 미안한 기색도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저를 맞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여자한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위협도 아니고 경쟁자도 아니고 그냥 지나간 사람. 저는 신을 벗지 않고 현관에 섰습니다. 거실이 보였습니다. 커튼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가 쓰던 짙은 갈색 커튼 대신 연한 미색 커튼이 걸려 있었습니다. 소파에는 쿠션이 3개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살 때는 쿠션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거추장스럽다고 해서요. 식탁 위에는 식탁보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국물 흘리면 빨아야 하잖아 하면서 못 쓰게 했던 그 식탁보요. 창가에는 화분이 5개 있었습니다. 제가 화분 하나 놨다가 벌레 생긴다고 해서 치웠던 그 자리예요. 그리고 냉장고 문에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멀어서 글씨는 잘 안 보였는데 위쪽에 큰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혈압약, 아침 식후. 여자 글씨였습니다. 상자 창고에 있는 거 가지러 왔어요. 제가 겨우 말했습니다. 아, 그거.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기 뒀어. 선희 씨가 창고 정리하면서 꺼내놨더라고. 그때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 그 갈색 상자요? 안에 사진 있길래 중요한 건가 보다 하고 따로 빼놨어요. 잠깐만요. 여자가 신발장 옆에서 상자를 들어왔습니다. 먼지도 다 닦여 있었습니다. 노끈도 새 것으로 다시 묶여 있었고요. 저는 그 상자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말하자 여자가 손을 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진작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그러더니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등산 모임에서 만났어요. 작년 10월에요. 제가 무릎이 안 좋아서 뒤처지는데 이분이 계속 기다려주시더라고요. 작년 10월. 제가 추석에 혼자 부엌 바닥에 앉아있던 그 무렵입니다. 제가 김치통을 들고 언덕을 올라오며 울던 그 무렵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도 나처럼 혼자 앓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던 그때 그 사람은 산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이가 처음엔 말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여자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랬어요. 아저씨, 저 좋으면 좋다고 말을 하세요. 안 하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목이 막혔습니다. 그 한마디를요. 저는 38년 동안 그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안방 쪽 문이 반쯤 열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침대에 새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제가 15년 쓰던 밤색 이불 대신 꽃무늬가 있는 밝은 이불이었습니다. 그때 여자가 부엌 쪽을 돌아보더니 이랬습니다. 어머, 태식 씨. 찌개 넘겠어요. 간 좀 봐줘요. 그래. 그 사람이 국자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뚜껑을 열고 국자로 국물을 떠서
후후 불어서 맛을 보고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좀 싱거운데 된장 조금만 더 풀까? 그럼 태식 씨가 풀어봐요. 내가 나 하면 짜다고 뭐라 할 거잖아.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 사람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를 38년 동안 10번도 못 들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세어보진 않았지만 10번은 안 될 겁니다. 부엌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별것도 아닌 말이었습니다. 파를 더 썰어야 한다. 두부는 언제 넣냐? 밥은 뜸이 들었냐? 그 별것 아닌 말들이요. 제가 38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정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엌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한테만 안 했던 겁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상자를 놓칠 뻔해서 두 팔로 끌어안았습니다. 여자가 부엌에서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어머, 왜 그러세요? 어지러우세요? 앉으세요. 물 좀 드릴게요. 아니에요. 갈게요. 밥때인데 좀 드시고 가시지. 아니에요. 진짜 갈게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뒤에서 그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 복도까지 그 사람이 따라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로요. 문을 반쯤 닫고 두어 걸음 떨어져서 섰습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 앞에 마주 섰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진눈깨비가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손을 앞치마에 문질렀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사람처럼요. 저기 손목은 어때? 저는 놀라서 그 사람을 봤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준호가 말하더라고. 수술했다고. 괜찮아요. 그래. 또 조용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몇 층에서 멈춰 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순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사람이 제 이름을 부른 게 몇 년 만인지 모릅니다. 아마 준호를 낳고 나서부터는 없었을 겁니다. 그 뒤로 저는 준호 엄마였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시어머니 7년 수발하고 장례 치른 날 밤에 듣고 싶었던 말. 아이 낳고 병실에 누워서 기다렸던 말. 명절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전을 부치면서 기다렸던 말. 그 말을 이혼하고 10달이 지난 뒤에 다른 여자가 끓이는 된장찌개 냄새를 등지고 서서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겨우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이제 해요? 그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라. 그땐 그런 말을 하는 건 줄도 몰랐어. 저 사람이 자꾸 그러더라고. 고맙다고 말해야 안다고. 안 하면 모른다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되더라. 그래서 하다 보니까 되더라. 당신한테 못한 게 제일 미안해. 그 순간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에 그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손을 어정쩡하게 늘어뜨리고요. 문이 닫혔습니다. 1층까지 내려오는 동안 저는 상자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진눈깨비가 더 굵어져 있었습니다. 우산을 폈는데 바람이 불어서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접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습니다. 정류장 의자에 앉아서 무릎 위에 상자를 올려놓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끈을 풀었습니다. 맨 위에 어머니 사진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서 어머니가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제 처녀적 앨범도 있었고 학교 다닐 때 쓰던 만년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낡은 공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혼 때 쓰던 가계부였습니다. 1988년 것이요. 넘겨봤습니다. 쌀 2,000원, 연탄 350원, 두부 100원. 24자리 글씨가 반듯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6월 17일 칸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그날 지출 밑에 조그맣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그이가 국이 맛있다고 했다. 처음이다. 그리고 그 밑에 밑줄이 2번 그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정류장 의자에 앉아서 진눈깨비를 맞으면서 62살 먹은 여자가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버스가 2대 지나가는 걸 그냥 보냈습니다. 24짜리 그 여자는 국이 맛있다는 말 한마디에 밑줄을 2번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38년 동안 그 여자는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후회하는 겁니다. 저는 이혼한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집에서 나온 건 잘한 일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후회하는 건 38년 동안 단 한 번도 나한테 고맙다고 말해줘요 라고 하지 않은 겁니다. 나 힘들어요. 나 좀 봐줘요. 나한테도 말 좀 해줘요. 이 말들을 저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참는 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견디는 게 지혜인 줄 알았습니다. 요구하지 않는 게 착한 아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정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아내 옆에서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남편으로 38년을 산 겁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여자를 만나니까 6개월 만에 밥을 짓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집에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빌라에 삽니다. 노래 교실에도 다시 나갑니다. 금자 언니가 저를 자꾸 끌고 나갑니다. 손목은 비 오는 날 조금 쑤시지만 쓸만합니다. 돈은 여전히 빠듯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파트 청소 일을 주 3일 나갑니다. 앉아서 하는 일이라 무릎이 덜 아파요. 한 달에 70만 원 받습니다. 그거면 적지 않은 면합니다. 서준이는 이제 7살이 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봅니다. 준호랑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통화를 합니다. 소영이는 요즘 남자친구가 생겼다더군요. 살만합니다. 정말입니다. 다만 밤에 텔레비전을 켜놓고 자는 버릇은 아직 못 고쳤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지금 참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나온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참고 살라는 얘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나오기 전에 딱 한 번만 요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나한테 고맙다고 말해줘요. 나도 힘들어요. 그 말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나오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 번도 안 해보고 나오면 저처럼 됩니다. 10년이 지나서 남의 부엌에서 웃고 있는 그 사람 뒷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나오신 분들께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요구하는 법을 아무도 안 가르쳐 준 시대를 살았을 뿐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사셨고 우리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62에 배웠습니다. 그 가계부는 지금 제 방 서랍에 있습니다. 가끔 꺼내봅니다. 24짜리 그 여자한테 미안해서요. 그 여자가 밑줄을 2번 그은 그 한 줄을 보면 아직도 마음이 저릿합니다. 이혼만 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행복해지는 법을 그 사람보다 늦게 배웠습니다. 그게 제 이야기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시면 저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